네,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이모죠. 미국의 망명 중인 고영숙 부부가 탈북자들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평범치 않은 배경에 세간의 이목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북한 내 소식까지 더해 대담 이어갑니다.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 나와 계십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관련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고영숙 부부가 국내 법원에 서울중앙지법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 내용 간단히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소송 내용의 요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국내 언론에서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 그 탈북자들이 이 고영희 말하자면 김정은의 그 생모의 여동생인 고영숙의 그 명예를 훼손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소송을 제기했는데 명예훼손으로 낸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고영숙의 아버지인 그 고경택이라고 있습니다. 그 자기 아버지가 친일 활동을 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외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거죠. 김정은의 이제 외할아버지가 된 거죠. 그래서 김정은 외할아버지가 친일 활동을 했다. 이것이 이제 명예훼손을 했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김정은의 이제 형이지 않습니까? 김정남, 이복형, 배다른 형. 김정남이를 쫓아냈다. 이 고영숙이가. 요것도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 두 가지 이유를 해가지고 이 국내 변호사를 통해서 국내 법원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정남을 내쫓은 게 고영숙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영숙이 자기의 조카 김정은을 후계자로 세우기 위해서 배다른 조카를 내쳤다. 그렇죠. 그런 것이 사실이 아닌데 그런 그 발언들이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3천만 원 상당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다 아니다 또는 그게 허위 사실이다 확인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허위라는 거죠. 본인의 주장이죠. 소송 제기자 입장에서는 이제 허위라고 하는데 이제 고경택의 친일 행각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우리 국내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됐습니다. 김정은의 외할아버지요. 외할아버지 고경택에 대해서는 친일 행각이 보도가 됐는데 행각이라고 주장하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그 언론 보도의 요지를 보면 일본 정부가 가지고 있는 비밀 문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고경택이 그러니까 김정은의 외할아버지가 일본에서 군복 공장을 다녔다. 그 군복 제조 공장에 다니면서 관리인으로 일한 적이 있다. 이러면 일본 내에서 군복 공장에서 관리인으로 일을 했으면 이것이 일종의 친일 행태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의 친일로 모는 이렇게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 이거를 이유로 했는데 이것은 이제 법적으로 이제 상당한 논란거리가 이제 될 수밖에 없고 법적인 재판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영숙 부부, 김정은의 이모라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인물입니까? 고영숙은 이제 고영희의 친여동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98년도에 한 5, 6년 전에 망명을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으로 오지 않고 미국으로 가서 현재 미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이번에도 이제 미국인이지만 우리 국내에서 명예훼손 행위가 있기 때문에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국내법상으로도 외국인이 할지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고 특히 김정은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과거에 김정은이가 이제 스위스 유학 시절에 이 고영숙이가 말하자면 유학 뒷바라지를 많이 해줘서 다른 어떤 그 일가 친척보다도 가까운 관계에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때 미국 망명할 때는 김정일 체제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김정일 2대 세습 체제일 때고 지금은 이제 3대 세습 체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3대 유일 사상 그리고 백두산 혈통과 항일 빨치산 혁명 세대 이것이 사상적으로 김정은 체제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 친일 행적을 보인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김정은이가 주장하고 있는 어떤 항일 빨치산 세대의 혁명 정신을 이어받아라 이런 거고 정면 배치가 되는 거죠.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영숙 입장에서는 사상적으로 현재 김정은과 어떤 생각을 같이 하든 안 하든 간에 일단 그 명예훼손 의사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현재 미국의 망명 중이긴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제1위원장과 어느 정도 교분이 있었다면 이번 소송도 좀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고영숙 같은 경우는 예. 이제 북한 체제가 예. 싫어가지고 말하자면 자유 대안으로 망명을 한 거거든요. 정치적인 망명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소송을 제기한 것이 김정은과 어떤 사전에 이 교감을 가지고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본인의 입장에서 본인이 주장하기는 친일 행각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신념이 확실했기 때문에 이런 소송을 제기한 것이지 어떤 김정은과의 사적인 이런 어떤 그 이 동기가 네. 됐다고 보기에는 어떤 구체적인 물증이 없는 한 단정하기는 아직은 좀 이르다. 이번 소송 사태의 추이를 보면 어떤 연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추후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망명 중인데 국내 법원, 이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게 소송 자체가 성립이 가능한 겁니까? 예, 외국인이나 하더라도 예. 이 명예훼손 행위를 이루어진 장소가 말하자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을 법원을 상대로 해서 외국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런 명예훼손 소송 사건의 경우에는 고발인이 만약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이 직접 법원에 출두하지 않고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해서 소송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법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법원을 대상으로 말하자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또 그 지금 말씀하신 변호사가 또 이제 인지도가 있는 강용석 변호사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화제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탈북자들의 발언, 지금 뭐 각 종편 채널을 비롯해서 여기 활발하게 북한 사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신뢰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 사회가 네. 다른 어느 체제보다도 굉장히 폐쇄돼 있고 네. 그만큼 북한 어떤 내부 사정에 대한 소식을 직접 접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네. 탈북자들이 이중 삼중으로 연계돼 있는 어떤 망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북한 내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이런 출처로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이 탈북 인사의 이름과 네. 또 탈북 인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연구소라든가 아니면 방송 매체를 근거로 해가지고 많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북한 정보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국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다양한 북한 관련 어떤 일종의 좀 특징적인 상당히 상당히 그 이목을 집중할 네. 수밖에 없는 큰 뉴스들은 나중에 보면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는 그런 그 루머 수준의 뉴스들이 오히려 더 많다. 그만큼 이제 북한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탈북자들이 직접 북한 내 아니면은 중국 내에서 북한과 연계돼 있는 인사와 어떤 통신을 통해서 입수한 정보를 이렇게 이제 우리 언론에 여과 없이 이렇게 내놓다 보니까 우리 국내에 있는 우리 국민들도 또 해외에 있는 네. 다른 북한 관련 뉴스에 관심 있는 언론사들도 상당히 오버롤레너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이런 북한 관련 뉴스는 이 탈북자들이 직접적으로 입수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북한 뉴스를 다루면서 돈벌이를 하는 뉴스 브로커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뉴스 브로커들이 전달하는 뉴스는 굉장히 황당한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도에도 신중을 기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뉴스를 접하는 탈북자들이 객관성 있는 여러 가지 이 자료와 또 경험을 가지고 이중 삼중의 검토를 한 다음에 보다 신중하게 네. 언론에 제공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새겨드려야 할 필요가 있다. 예, 예, 예. 지적이십니다. 그 북한 내부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에 우리 언론 지면에 등장한 이름이 조용원입니다. 조직 지도부 부부장인데요. 우리 국정원에서 실세로 급부상했다라고 브리핑을 하기도 국회 정보위를 통해서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실제 2인자, 현재로서는 뭐 황병사 2인자고 그 다음 자리 정도로 보는데 어느 정도의 위상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현재 이제 조용원이 이제 급부상했다고 이제 국정원의 국회 보고를 통해서 확인이 네.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현재 그 조용원이라는 그런 인물이 조직 지도부의 이제 부부장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그 타이틀을 가지고 급부상한 것이지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2인자의 지위에까지 근접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네. 실세 중의 한 명으로 떠오르고 있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큰 대가 없이 상당한 그 신뢰를 얻을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서 2인자나 3인자나 4인자의 어떤 실세 그룹은 형성할 수 있을지언정 현재 2세라고 단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예. 대신에 이제 조직 지도부라고 하는 것이
북한 당정군 고위 인사들의 인사를 직접 관리하고 사상적인 어떤 배경과 그 검증 이런 작업을 하는 아두의 고도의 통치기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상당한 신임을 얻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김정은이가 이제 집권한 이후에 상당수의 인물들을 세대교체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인위적으로. 그래서 현재 한 절반 정도의 인물들이 세대 교체를 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봄에 이 당 대회를 앞두고 상당 수준의 세대 교체 작업이 가속화될 가능성은 많이 있다. 이런 거를 조영원의 급부상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영원은 나이대가 50대로 알려져 있죠. 예, 지금 현재 예. 50대 후반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만큼 이제 과거에 북한 내 실세 원로들은 60 중반에서 80에 이르는 네. 상당한 고령층에 속했거든요. 이런 고령층의 어떤 정치적인 이런 원로 세들이 물러나고 지금은 40대 후반에서부터 50대 후반에 네. 이르는 이 4050 세대들이 말하자면 김정은의 새로운 세력군으로 네. 부상하고 있는 이런 과정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세대 교체와 관련해서 최근에 좀 관심을 끄는 뉴스가 황병서 북한 총정치국장이 계속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신변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니냐 했는데 또 오늘 뉴스는 허리 치료, 척추 치료 때문에 중국을 방문했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황병서가 지금 한 3주 정도 예. 갑자기 지금 이렇게 이 김정은의 현지 지도에 대동하지도 않고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제 그 최근에 나타나기 이전까지의 이 황병서의 김정은 현지 수행 이런 횟수를 보면 그래도 북한 내에서 2위, 3위 정도로 상당한 수준으로 지금 이제 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급격한 신변에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네.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건강 이상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 가 있든 아니면 북한에 있든 아니면 제3국에 있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북한에 이제 실세가 됐든 아니면 고위 인사들이 이제 아프 병에 이제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북한 내부에서 진료가 안 되면 뭐 이게 서방 선진국을 직접 다니면서 신분 의장을 해가지고 치료를 받는 사례가 많이 있고 또 치료를 받는다 해서 어떤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를 내놓는다거나 이런 경우는 별로 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황병서의 지금까지 영향력으로 볼 때 건강에 이상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의 총정치국장 지위는 최소한도 아무리 빠르다고 해도 내년 봄 당 대회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과거에도 북한 당내에서 서열이 상당히 높은 네. 김국남이나 김국태 이런 사람들도 아파가지고 해외 다니면서 진료를 받으면서도 당 비서라고는 지위는 수년간 유지했거든요. 그런 걸로 본다면 황병서의 지위에 어떤 정치적인 상징성을 갖는 그리고 정치적인 실세 역할을 하는 데는 전혀 변화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북한 경제 사정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김정은이 최근에 생산 동력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11일에 당국자 회담이 남북 간 잡혀 있는데 거기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제의를 해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직접 제의하기는 어렵고요. 예. 지금 이제 북한이 노리는 것은 이번 당국 회담과 관련해 가지고 11일 날 있을 과연 이번 실무 접촉에서는 이 5.24 제재 조치 문제를 전혀 거론을 안 했어요. 예. 그냥 금강산 관광을 재개자 여기에만 역점을 두고 주장을 해왔는데 이제 이것과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직접적으로 이번 당국 회담에서도 5.24 제재 조치를 강력하게 주장하지는 않고 거꾸로 이렇게 현지 경제 지도를 많이 하면서 김정은이가 느끼는 거는 바로 뭐냐 남한의 경제인과의 교류 협력을 굉장히 희망하는 거거든요. 네. 교류 협력을 통해서 사실상 교류 협력이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결국 5.24 제재 조치를 무시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다 대고 계속 직접적으로 5.24 조치 해제하라 이러면 우리 국내에서 북한이 먼저 사과하라 네. 이런 이 반론이 바로 제기되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을 말하자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꾸로 교류 협력 분야를 굉장히 강조하고 네. 교류 협력 강조의 한 방법으로 바로 금강산 관제 문제만 매달리고 있다. 금강산 관광이 열려가지고 남한의 관광객들이 북한 금강산을 많이 하고 또 현금 수입이 늘어지면 결국 5.24 제재는 무력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묘하게 5.24 제재 조치에 대한 직접적인
거론을 하지 않는 그런 꼼수를 부렸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북한 상황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